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추석이 기다려지는 며느리입니다. 저는 요즘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렇게 말하면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추석이 왜 기다려지냐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며느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명절을 기다리게 된 사연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저희 시댁은 야경이 아름다운 여수에 위치해 있답니다. 여자들은 결혼할 때 시댁과 신혼집이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거리가 멀수록 쉽게 부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질수록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고부 사이에 멀어진 틈으로 오해가 쌓이기 쉽더라고요.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말로 시작된 저희 시댁의 귀엽고 작은 소동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명절을 기다리고 있는 며느리지만 원래 꿈은 아나운서였어요. 비록 아나운서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저는 프리랜서 리포터로 일도 했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 가끔 유튜브나 방송에서 리포터 일을 했었죠. 하지만 프리랜서라 일이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 지금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전 꿈을 포기하면서 다른 걸 얻었습니다. 바로 평생의 짝꿍인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을 소개로 만나 아이도 둘이나 낳고 살고 있어요. 집안의 셋째 며느리라 저는 위로 형님이 두 분 있으시답니다. 시부모님은 여수에서 식당을 하면서 삼형제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셨고요. 그래서 삼형제 다 장가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저희 형님들은 조금 특이한 분들이에요. 특히 큰 시숙님이 큰형님한테 꼼짝도 못하고 지내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용실을 운영하던 큰형님을 회사원이었던 큰 시숙이 1년 가까이 쫓아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 후 시댁에서 처음 큰형님 부부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죠. 그때 결혼하고 처음으로 온 식구가 다 모였던 자리였는데 큰형님 부부는 가장 먼저 시댁에 도착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큰형님은 돌 지난 아이가 있었는데 거의 큰 시숙이 돌보고 있는 거나 다름없더군요. 당시에 어렸던 조카가 울기 시작하자 큰 시숙이 안아서 달래면서 말하더군요. 오구오구, 배고파? 아빠가 금방 분유 타올게. 큰형님은 우는 아이를 보면서 입으로만 달래주고 있었고 직접 움직이는 사람은 큰 시숙이었어요. 능숙하게 분유를 타온 큰 시숙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고 분유를 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큰형님은 큰 시숙이 가져온 젖병을 뺏어들더니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온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젖병 안에 거품도 생겼잖아. 이걸 주려는 거야? 아, 그런가? 내가 실수했네. 금방 다시 타서 가져올게. 큰 시숙은 바로 일어나서 정말 분유를 다시 타러 가더군요. 둘이 사는 집에선 그럴 수 있다 쳐도 보통 시댁에 오면 남편 그렇게 부려먹는 건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형님이 손만 까딱해도 큰 시숙은 자동 반사처럼 벌떡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게다가 식사를 끝낸 후에 큰형님은 절 보면서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동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온 건데 나 대신 어머님 좀 도와드릴 수 있어? 보다시피 난 아직 우리 애가 어려서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어서. 아, 네, 제가 할게요. 아이 보세요, 형님. 그때 조카를 돌보는 건 거의 큰 실수기나 다름없어 보였는데도 큰 형님은 굳이 아이를 봐야 한다면서 주방 근처도 안 왔어요. 어머님은 절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시집 오자마자 너무 고생하네. 내가 할 테니까 넌 좀 쉬어라. 여수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뭐 걸어온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왔는데 뭐가 힘들어요.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이야말로 가서 좀 쉬세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두 형님은 주방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큰형님을 대신해서 가장 바빴던 사람은 큰 시숙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죠. 큰형님은 정말
시댁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물 한 잔을 마셔도 꼭 큰 시숙이 떠다 주고 아주 시댁에서도 정말 공주님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큰형님이 친정에 온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둘째 형님은 좀 다르겠지 싶었는데 좀 이상하게 다르더라고요. 둘째 형님과 둘째 시숙은 공무원 부부였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주방으로 와서 같이 일하긴 했지만 약간 성격이 특이하다고 느꼈죠. 아무래도 많은 가족이 모이다 보니 그릇이 좀 많았는데 둘째 형님은 설거지하다가 멈추더니 신이 난 목소리로 어머님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나머지 그릇은 기름기도 많고 밥풀 같은 것도 굳어서 붙어 있는데 나중에 닦을게요. 뭐? 아니 하는 김에 다 하지. 뭐하러 일을 2번 하려고 그래? 에이, 뜨거운 물에 푹 담가놓고 이따가 닦으면 잘 닦여요. 이따가 할게요. 지금 나가면 야경이 이쁜 시간인데 주방에서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없잖아요. 넌 시댁에 온 거니 여기 동네 구경하러 온 거니? 겸사겸사 온 거죠. 서울에서 여수까지 왔는데 집에만 있다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저 믿어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설거지가 훨씬 쉽다니까요. 둘째 형님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무슨 목욕탕에서 사람이 때미는 것도 아닌데 그릇을 몇 시간이나 그냥 담가두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렇게 닦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둘째 형님이 나가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어머님을 말리면서 제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한탄을 하듯 말하시더군요. 아유, 내가 진짜 며느리를 본 건지 딸들을 보는 건지 모르겠네. 둘째는 꼭 저렇게 고집이 있어서 자기 말만 우기더라니까. 성격이 좀 싹싹하긴 한데 가끔 저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 다 편하게 일하는 방법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걸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람은 착해. 근데 저렇게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쟨 시댁만 오면 며느리인지 관광객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너라도 있어서 난 참 든든해. 고맙고 미안하다. 어머님은 그때 저를 보면서 살갑게 다가와줘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처음 형님들을 보는 거라 괜히 긴장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며느리다 보니까 신경 쓰였는데 저는 그때 시댁에서 어머님과 제일 많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정말 큰형님은 다음날 아침에 늦잠까지 자서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어요. 대신 큰 시숙이 먼저 일어나서 큰형님을 대신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도 어머님은 그걸로 화를 내거나 다그치는 분은 아니셨어요. 못마땅하게 생각은 했지만 괜히 며느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대신 큰 시숙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듯 말씀하시더군요. 넌 서울 가서도 애만 봐? 네? 아니요. 집에서 와이프가 더 많이 봐요. 밖에 나오면 남자가 더 나서서 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요? 다정은 얼어 죽을 다정.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 혼자 발 동동 구르는 거 보는 네 엄마 생각은 안 해? 에이, 엄마 손자잖아요. 다 같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이구, 속 터져. 그래, 아주 대단한 부성애를 가졌다. 우리 장남이 엄마 속 터지는 줄은 모르고 지 마누라 불편한 건 없나 눈치만 보고 살 줄 누가 알았어? 며느린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날 줄을 모르네. 큰형님은 정말로 시댁에 와서도 내 집처럼 아주 꿀잠을 자더군요. 괜히 잔뜩 긴장하고 온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둘째 형님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침을 먹자마자 거실에서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제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지 사진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시숙한테 타박하듯이 이런 소리까지 했답니다. 여보, 대체 사진은 왜 이렇게 찍어? 수평을 맞춰서 잘 찍어줬어야지. 어? 내가 그렇게 찍었다고? 발로 찍어도 이거보단 잘 찍겠다. 얼른 나가자.
날씨 좋으니까 몇 장 더 찍어야지. 그래, 내가 이번엔 정말 제대로 찍어줄게. 둘째 형님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둘째 시숙을 다그치다 사진을 찍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큰 며느린 자고 있고 둘째 며느린 관광객처럼 온 동네를 누비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광경을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 줄 모릅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그걸 지켜보는 어머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신이 나서 뛰쳐나가는 둘째 형님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침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뒷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아버님이랑 산책이라도 하고 오세요. 너 혼자 치운다고? 에휴, 됐어. 둘이 하면 금방 끝날 텐데 뭘. 안 그래도 어제부터 너만 부려먹는 것 같아서 나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 왜요? 저도 다 밥값하는 거예요. 여수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밥맛이 꿀맛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셋째 며느리 덕에 아주 호사를 누리네. 저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은 저만 보면 호사를 누린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이런 걸 반사판 효과라고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동안 큰형님도 둘째 형님도 늘 시댁에만 오면 이런 식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 시집 와서 시댁에 왔을 땐 낯설기만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서서히 적응할 만큼 두 형님은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정말 어머님과 저만 바빴어요. 며느리들이 시댁에 왔으면 음식 준비라도 도울 법한데 정말 한 번도 다 같이 주방에 있었던 적이 없었네요. 아무래도 시댁이 여수다 보니까 저는 남편과 회사에 휴가를 내고 조금 일찍 내려왔었죠. 그래서 시부모님 식당에서 남편과 둘이 식당 일을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하게 도착한 둘째 형님은 그때도 관광객 모두였답니다. 제가 남편과 시부모님의 식당으로 가려고 하자 둘째 형님은 저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동서, 정말 잘 왔다.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식당에서 일하는데 나가서 여기저기 보러 다니기 영 마음 쓰였거든. 동서랑 서방님이 식당 가서 잘 말 좀 해줘. 여수 온 김에 남편이랑 데이트 좀 하고 올게. 대신 이따가 음식 준비는 나도 많이 할 테니까 너무 억울해 말고. 저는 이렇게 해맑게 부탁하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오랜만에 본 둘째 형님이랑 오자마자 싸울 수도 없고 워낙 저는 성격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형님이 이따 명절 음식 준비는 많이 돕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날 시부모님 식당은 고향에 내려온 타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겨우 손님들이 빠져나갔을 때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 오자마자 고생해서 어떡해. 얼른 가서 좀 쉬어. 저 아직 쌩쌩해요, 어머님. 근데 장사 잘 되는 건 좋은데 두 분이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원래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도 명절 지내러 고향 가느라 네 시아버지랑 둘이 할 뻔했지 뭐야. 그래도 너랑 우리 막내 아들 덕분에 아주 장사 편하게 잘했네. 우리 며느리 고생했는데 야식 골라봐라. 내가 막내 며느리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줄게. 어머님은 하루 종일 일하던 저와 남편을 데리고 가서 같이 야식을 먹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과 술도 한잔 가볍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머님과 금세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었는데 워낙 다른 며느리들이 어머님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어머님은 특별히 저한테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분이셨어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처럼 그냥 다른 집 평범한 며느리들과 저는 다를 게 없었는데 어머님은 제가 뭐만 해도 늘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내가 셋째 며느리 때문에 든든해. 이런 말을 자주 해주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며느리가 셋이나 있지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갈 만큼 형님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 줄 아십니까? 큰형님, 둘째 형님, 그리고 저까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명절만 되면 눈치 게임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도 명절엔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시부모님께 꼭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큰형님이 명절을 앞두고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전화했던 적이 있었어요. 동서? 이번엔 여수 내려갈 거야? 네, 당연하죠. 맨날 손주들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하시는데 명절에라도 내려가야죠. 어머님은 자식들이 다 서울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두 분이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시댁 가려고 새 집이나 움직여야 하잖아. 서울에서 여수까지 차 막히면 7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지겨워 죽겠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두 분이 서울로 올라와요? 아휴, 몰라. 난 안 갈 거니까 동서가 대신 가. 네? 그래도 큰형님이 맏며느리인데 제가 가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걸 따져. 며느리면 다 같은 며느리지. 동서가 나 대신 가서 도와드려. 난 아프다고 할게. 저는 큰형님 전화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여수까지 거리가 먼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아무리 큰형님이 저렇게 말해도 정말 안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까 둘째 형님네도 안 왔더군요. 오죽하면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말하셨어요. 내가 아들 셋 낳고 자식한테도 뭘 바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며느리 복까지 없을 줄은 몰랐다. 아들만 많으면 뭐하니?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건 막내 아들뿐인데. 아휴, 아주 며느리 복도 지지리도 없어. 난 아들이 출가 외인이야. 아휴, 속 터져서 원. 형님들은 정말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랬을 거예요. 하필 명절에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동시에 아파? 이젠 나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 내가 정말 너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을지 싶다. 어머님은 그때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면서 한탄을 하셨어요. 저도 애 낳고 살다 보니까 형님들이 참 너무하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두 형님은 친정이 서울이라 친정은 꼭 빠짐없이 갔는데 시댁은 핑계를 만들어서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어머님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심이 큰 어머님께 내년에는 두 형님이 꼭 올 거라고 위로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어머님을 위로해드려도 형님들이 변하질 않으니 다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명절 때마다 다양한 핑계로 안 오려는 걸 보니까 저야말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도 꾹꾹 눌러오던 마음이 펑 터졌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난 설에 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저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도 서운한 티를 팍팍 내실 만큼 형님들이 너무하긴 했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4살짜리 딸,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까지 데리고 여수에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도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 무렵 아버님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 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던 적이 있어서 남편과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와보니까 집안이 휑한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저희를 반겨주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물었어요. 아버님, 아무도 안 왔어요? 전 형님들이 연락이 없길래 당연히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꼴찌로 도착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는 중이시래요? 아니, 오늘 안 온다고 연락하더라고. 네? 오늘이요? 안 온다고요? 저번에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연락 와서 오늘 해외여행 간다고 하더라. 미리 전화하는 걸 깜빡했다나 뭐라나. 대체 언제 가길래 명절 3일 중에 하루도 못 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밤에 간다고 하고
둘째는 내일 아침에 간다더구나. 그때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화를 내면서 말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정들이 없나 몰라.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야? 자기들 친정은 가면서 왜 시댁은 맨날 뒷전인지 몰라. 형님들이 친정은 가셨대요? 그래. 저번에 명절에 손주들 뭘 좀 해줄까 싶어서 전화했더니 친정이라고 전화도 툭 끊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어쩜 큰 며느리의 둘째 며느리까지 판박인지 몰라. 뻔히 자기들 시아버지 2주 정도 입원했던 거 알면서도 저런다니까. 그러니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이럴 줄 알고 오죽하면 엊그제도 내가 아들놈들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아버지도 퇴원했으니까 제발 좀 오라고 부탁까지 했어. 그때 어머님은 이번에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했던 것 때문에 형님들과 시숙들한테 평소보다 더 서운해하셨어요. 솔직히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연세도 있는 아버님이 2주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못 왔으면 퇴원하고 나서라도 보러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아프실 때도 저는 애들 보느라 못 가더라도 남편이라도 혼자 다녀오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아프다는데도 정말 아무도 안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화가 난 어머니께 답답하다는 듯 물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형님들한텐 뭐라고 하셨어요? 해외여행 가서 아예 오지 말라고 했다. 차라리 물 건너 사니까 못 온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겠다고. 여수바다 근처도 오지 말라고 했어. 작년 설 추석도 안 왔으면 이번 설엔 인간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대체 다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시집 와서 다 같이 모여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도 그러는데 내 심정은 오죽하겠어? 어머님, 그러면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같은 며느리로서 형님들이 좀 너무한다고 생각해서요. 명절은 북적북적해야 사람 사는 맛이 나고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속을 알아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아니, 무슨 실험을 하자는 거야? 방금 떠오른 건데 이런 방법 어떠세요?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걸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님도 맞장구를 치면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큰딸은 뭔지도 모르면서 아버님이 웃으시니까 같이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을 반짝이면서 다시 밝아진 어머님과 실험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실험의 시작은 제가 통화를 잘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때가 낮 2시 정도였는데 큰형님이 그날 저녁 비행기로 출발한다는 걸 알고 제일 먼저 전화를 했었죠. 전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큰형님한테 말했습니다. 형님, 저예요. 오늘 태국 가신다면서요? 동서, 벌써 여수 도착했어? 내가 동서한테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원래 명절에 막내가 다 하는 거야. 동서는 제일 늦게 결혼했잖아. 일단 우리 해외여행 가니까 혼자 고생 좀 해. 나도 원래 혼자 다 했었어. 큰형님 말에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큰형님이 처음 시집 왔을 때도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큰형님한테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퇴원했는데 보고 가셔야죠. 입원했을 때도 안 오셨다면서요. 다음에 가면 되지. 꼭 명절 때 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 다른 사람들도 명절에다 해외여행 가고 잘만 살아. 다른 날 모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이거 정말 말해주기 싫은데 큰형님한테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데 그래? 뭐 중요한 말이야? 그럼요. 아니, 아까 같이 밥 먹는데 저한테 이번 설에는 자식들한테 재산 좀 나눠주려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수에 저만 왔으니까 큰형님이랑 둘째 형님은 시부모님 재산에 욕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저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진짜?
지금까지 그런 말 없으셨잖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버님 좀 편찮으시기도 했고 횟집 운영하는 게 좀 힘드신가 봐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어머님 아버님 재산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시려나 봐요. 그걸 왜 지금 말해? 우린 어쩌라고? 저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 벌써 해외여행 갈 준비 다 했을 텐데 가셔야죠. 그건 알리면 아깝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야? 동서, 진짜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럴 땐 큰며느리가 가야지. 버스표 예매하고 바로 갈게. 둘째 동서한테 절대 말하지 마. 나 동서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럼요, 형님. 저도 형님밖에 없어요. 비밀로 할 테니까 빨리 오세요. 큰형님은 제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렸어요. 어머님이 오라고 부탁할 땐 안 오더니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온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 속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여도 되는 겁니까? 큰형님의 반응을 보니까 둘째 형님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어요. 큰형님은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제 계획은 여수까지 둘째 형님도 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둘째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방금 일어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형님, 설마 지금 일어나셨어요? 어? 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근데 내일 뭐 해외여행 간다고 하시던데요. 그 몸으로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둔 거라서 안 갈 수도 없고 나도 미치겠다 정말. 이번 여행도 애들이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가는 거야. 그러셨구나. 근데 형님, 갈 때 가더라도 어머님이 이번 설에 왜 꼭 오라고 했는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번에 다 모이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연락 받으셨다면서요. 지금 저희 식구만 와서 완전 화 많이 나셨어요. 전화 받긴 했는데 서울에서 여수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매번 가. 또 잔소리 하셨겠지 뭐.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이번에 자식들 모이라고 한 거 어머님이 글쎄 재산 나눠주려고 그러신 거래요. 뭐야? 우리한테 그런 얘기 없었는데 확실해? 둘째 형님도 제 말에 큰형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더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회심의 일격을 날리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형님은 몸도 안 좋으시고 내일 또 해외여행 가시니까 어머님 재산 나눠받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온 사람만 나눠주신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재산이 상당할 텐데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설마 동선에만 챙겨주겠어? 근데 어머님이 먼 길 와준 저한테만 해주시려고 하던데요. 형님들은 아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여튼 전 큰형님한텐 연락 안 드렸어요. 그나마 형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래도 가깝게 지냈으니까 이런 전화도 해준 거예요. 정말이야? 나도 그래 동서 나도. 우리 동서를 내가 제일 좋아했어. 솔직히 큰형이 꼰대 같잖아. 돈만 밝히고. 동서 알았어. 나 이제 싹 다 괜찮아졌으니까 지금 출발할게. 네? 방금까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는데 벌써 괜찮아지셨어요? 아까 약을 먹었더니 금방 나아지네. 역시 우리나라 요즘에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큰형님한텐 비밀이야. 나 금방 갈게. 둘째 형님은 갑자기 괜찮아졌다면서 여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법이야 어찌됐든 전화해보니까 둘 다 여수에 올 수 있는 상황이면서도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여수까지 오기 귀찮으니까 같은 서울에 있는 친정만 갔다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전부 같이 듣고 있던 어머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이것들이 감히 지들 친정은 우리 아들 다 데리고 가면서 여수는 안 와? 내가 봤을 때 이것들은 시아버지랑 내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야. 이번에 아주 버릇을 제대로 고쳐놔야겠어. 막내야,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도 그동안 쌓였던 거 확실히 풀고 가세요.
어머님은 신이 난 목소리로 아주 칼을 갈고 계셨습니다. 그날 설이라 차가 좀 막혀서 형님들은 밤늦게 자정이 돼서 여수에 도착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몰랐던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아니, 너희들 해외여행 간다면서? 여기 웬일이야? 애들이 갑자기 여수 가자고 하기도 했고 생각해보니까 아버님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큰형님은 뻔뻔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형님도 질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너무 걱정되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더군요. 일단 그날 밤은 많이 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댁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던 큰형님이 아침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옆을 보니까 새로 밥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시집 와서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어머님도 주방을 보시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딜 다녀온 둘째 형님을 보는데 양손에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는 거예요. 둘째 형님은 어머님을 보면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길래 제가 남편이랑 나가서 일찍 시장 다 봐왔어요. 이따가 막내랑 나가서 장 보려고 했는데 벌써 갔다 온 거야? 어제도 늦게까지 장사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힘드실까봐 제가 얼른 다녀왔어요. 저 잘했죠? 그래, 잘했네. 네가 무슨 일로 사진 찍으러 안 나가고 시장까지 갔어? 네? 어머님 힘드실까봐 갔죠.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둘째 형님이 어머님한테 아부를 떨면서 말하자 설거지하던 큰형님은 고무장갑을 낀 채 어머님을 다급하게 부르더군요. 어머님, 큰며느리도 설거지하고 있어요. 새해라 갓 지은 밥 지어드리려고 밥도 새로 했어요. 너야말로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 있는 게 신기하다. 어머머, 제가 언제요? 저도 어머님 힘드실까봐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해외여행 간다던 애들이 참 별꼴이네 그려. 아, 그거요. 해외여행 어차피 그거 안 가려고 했어요. 이미 취소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깜짝 이벤트 하려고 했던 건데 놀라셨죠? 큰형님이 아주 어머님한테 애교를 떨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 형님이 질 수 없다는 듯이 시장 바구니를 식탁에 탁 올리더니 사온 걸 하나씩 꺼내면서 어머님을 부르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둘째 며느리 장 보고 온 걸 좀 보시라고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삼겹살도 사오고 소고기도 사왔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으니까 다 같이 맛있게 먹어요. 살다 살다 이런 날이 다 있네. 그래 그럼 첫째랑 둘째가 밥 맛있게 한번 차려봐라. 우리 막내는 일로 와라. 나랑 거실 가서 TV나 보자. 저는 어머님 말에 같이 거실로 갔습니다. 그동안 명절만 되면 저랑 어머님만 일했는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어머님은 이 상황이 신기하셨는지 갑자기 거실에서 주방을 보면서 소리치셨어요. 큰애야, 국수 좀 삶아봐. 뜨끈뜨끈한 국수 좀 먹자. 네, 어머님. 제대로 끓여서 대령하겠습니다. 어머님은 큰형님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살며시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또 한 번 둘째 형님을 부르면서 말하셨어요. 둘째야, 고기 먹으려면 불판 미리 꺼내놔. 먼지 있나 잘 보고 싹싹 닦아놓고.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불판 파리가 미끄러지도록 닦아놓을게요. 어머님은 정말 믿기지 않는 듯 벙진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님도 기가 차신 듯 어이없어 하셨죠. 아침은 거의 둘째 형님이 차렸고 치우는 건 큰형님이 한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시집 와서 할 일이 없던 설날이었습니다. 두 형님의 속이 다 보이는 경쟁에 저와 어머님은 오랜만에 편한 설을 보내고 있었죠.
그 후 대망의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결혼 후 처음으로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큰형님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둘째 형님과 조카, 우리 식구까지 그야말로 대가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면서 밥을 먹으니까 아버님은 밥맛이 더 좋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점심을 다 먹어갈 때 큰형님은 본심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근데 막내 동서한테 들어보니까 이번에 재산 나눠주기로 하셨다면서요? 막내가 말했다고? 아유, 넌 말하지 말라니까 그걸 다 얘기했어? 어머님의 말에 저는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저 혼자 다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 말 나온 김에 너희는 운 좋은 줄 알아. 막내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내가 너희들 이번 설에 꼭 오라고 신신당부했던 건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자, 여기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한 만큼 사랑하는 만큼 넣었다. 어머님은 상자 3개를 상위에 올리면서 말하셨어요. 그리고 며느리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난 분명히 말했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큼 담았다고. 자, 어디 큰애부터 확인해봐.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금이에요? 아, 진짜 궁금해라. 큰형님은 호들갑스럽게 궁금해하다 잔뜩 기대한 얼굴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자마자 표정이 확 변하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접혀있는 10,000원짜리를 들고 어머니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 10,000원 주신 거예요? 어머님 재산이 얼만데 10,000원을 주세요. 내가 말했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주겠다고. 넌 딱 10,000원짜리야. 큰형님이 10,000원을 들고 한탄하니까 옆에 있던 둘째 형님이 그런 큰형님을 다그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 잘 좀 하지 그랬어, 형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둘째 형님은 어머님께 받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도 표정이 싹 바뀌더니 실망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전 왜 50,000원이에요? 내가 널 생각하는 마음이 딱 50,000원짜리야. 그러자 큰형님은 억울하다는 듯 따지듯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둘째 동서보단 더 잘했는데 왜 저는 10,000원이고 동서는 50,000원인데요? 그건 내가 판단해. 자, 이건 셋째 거. 저는 어머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까지 뭘 준다는 건 미리 얘기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두 형님 보면서 킥킥거리면서 웃음을 참다가 깜짝 놀랐죠. 그렇게 어머니께 건네받은 상자에는 뭐가 있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 상자에는 50,000원짜리로 무려 10,000,000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자 형님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따졌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이 집 며느리로 더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희 둘 다 해외여행 포기하고 온 건데 이게 뭐예요? 저는 벙찐 표정으로 있었는데 형님들은 화를 내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본 시숙들도 당황해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호통을 치면서 말하셨어요. 너희 둘이 며느리로서 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셋째 반만큼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했겠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아버님이 화를 내면서 말하자 어머님도 옆에서 거들면서 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막내 혼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돈으로 감히 값어치를 따질 수도 없어. 근데 당장 돈으로 점수를 내려보니까 1,000,000원짜리 1등 며느리감이나 다름없어. 큰애 넌 아주 꼴찌야, 꼴찌. 그러자 큰형님은 억울한 듯 어머님을 보면서 언성을 높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잘한 건 없지만 저는 전 재산을 나눠준다는 말 듣고 해외여행 다 취소하고 온 거예요. 그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너 말 똑바로 해. 내가 언제 내 전 재산 준다고 그랬니? 내 재산 나눠준다고 그랬지. 이것도 내 재산 중에 일부야. 그래 안 그래? 네?
그 말이 맞긴 한데요. 아니, 그래도요. 그것 봐라.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내가 너희한테 큰 거 바랬니? 이번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다 친정집에 갔다 왔다면서 왜 시댁은 안 오는데? 어? 어쩜 아들놈들도 처가밖에 모르고 입이 있으면 장남 네가 말해봐.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큰 시숙을 보고 따졌어요. 그러자 큰 시숙은 머뭇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강요해요? 누군 뭐 오고 싶어서 와? 자식이고 며느리면 도리를 하고 살아야지. 끌고라도 내려와야 할 거 아니야. 둘째 너도 똑같아.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라는 게 어쩜 저렇게 상도덕도 없니? 어? 너 일도 그딴 식으로 하니? 갑자기 불똥이 튄 둘째 시숙은 화들짝 놀라면서 말문이 막힌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흐르고 형님들과 시숙들은 전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만 숙이더군요.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조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호통을 치고 말씀을 이어나갔어요. 자식 키운다는 것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부모 아이기를 개똥으로 하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아주 야무지더니만 이렇게밖에 못해? 부모 덕 제일 많이 본 장남이랑 차남이 막내보다 못해서 되겠냐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네 자식들이 커서 딱 너희들처럼 한다고 생각해봐라. 부모 속이 어떻겠니? 어머님이 잔뜩 화를 내면서 말하니까 둘째 시숙이 억울하다는 듯 어머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만 회사 다녀? 넌 주말도 일한다니?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있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했겠지. 이제 잘 들어. 나 이번에 너네한테 경고하는 거야. 나랑 네 아버진 누워서 돈 번 줄 알아? 힘들게 번 돈인데 부모 위할 줄 모르는 자식은 필요 없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던 어머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근엄한 목소리로 어머님 말에 덧붙여서 말하셨습니다. 세상에 돈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솔직히 재산 얘기 듣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병원에 있어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막내 아들이랑 며느리뿐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느꼈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버릇을 뜯어 고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거 보면서 결정할 거다. 정말 시부모님 말씀에 온 가족이 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화를 낸 모습도 처음이었고 그동안 다 괜찮다고 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결국 점심때 한바탕 한 뒤 형님들이 나서서 뒷정리까지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안방으로 가시고 저는 조심스레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머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그날 어머니께서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어머님은 더 이상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셨던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끼리 잘 살면 됐다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이후 어머님 바람대로 그날 이후 형님들은 제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버릇을 뜯어 고쳐놓겠다던 어머님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 어떻게 달라졌는 줄 아세요? 큰형님이 가족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대화방까지 만들어 이번 추석에 언제 갈 건지 나서서 확인까지 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변하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지난 초여름 어머님 생신 때 온 가족이 또 모인 걸 보고 뿌듯한 목소리로 저한테만 말하셨어요. 막내야, 요즘에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아주 전화기가 불이 나게 전화한다. 정말요?
그렇다니까. 게다가 얼마 전에 둘째는 자기의 체험학습 온다고 여수로 오더라니까. 이젠 둘 다 여수 오려고 난리도 아니야. 어머님은 신이 난 목소리로 며느리들이 달라졌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혹시 재산 때문에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들끼리 술을 한잔 했는데 큰형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솔직히 동서가 우리 실험해본 거 괘씸하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 마음 들어볼 수 있어서 나도 정신 제대로 차렸어. 맨날 괜찮다고 하셔서 난 정말 괜찮은 줄 알았거든. 나 시집 왔을 때 내가 첫 며느리니까 먼 길 오는 걸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괜히 부담들이나 싶다가 나도 모르게 편하게 생각했나 봐. 그러자 둘째 형님도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줄 몰랐어요. 저번 설에는 우리가 똑같이 100번 잘못한 거야. 동서 고마워. 내가 큰형님으로서 모범도 안 보여주고 참 부끄럽다.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 이제 앞으로 시댁에 먼저 앞장서서 기쁘게 해드리자고. 그런 의미로 셋이 짠하자. 그렇게 저는 셋이 짠하고 술을 마시면서 정말 잘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해 설이 7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하네요. 비록 돈 때문에 시작된 변화지만 시부모님의 진심에 저희 며느리들이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던 계기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 며느리들끼리 의견이 맞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시댁 가는 길이 설레고 기대가 된답니다. 그동안 해묵은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가정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어쩌면 고부 갈등이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부모도 부모이고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해결은 간단할 수 있답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 바빠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형님들처럼 명절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나요? 해외여행 잠깐 순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고향에서 자식들만 기다리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진심은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아야 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에는 모두 가족들 간의 의리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모두 가족들과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